말도 안 되는 뉴스에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7광구 심해는 이미 대한민국이 점령했습니다. 8광구조차도. 일본은 지난 50년간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협정 시계가 멈추는 순간 모든 자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 확신했죠. 그들이 127건의 보고서를 쓰고 312번의 회의를 하며 탁상공론만 벌일 때 정작 바다 밑에는 말뚝 하나 박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서 한국은 12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묵묵히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다. 떠들던 자는 빈손이 되고 묵묵히 준비한 자가 모든 것을 거머쥔 그날,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수는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 두어지는 법입니다. 일본이 50년을 별러온 제7광구의 독점을 선언하던 그날,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외교적 패배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일본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환호할 때 한국은 이미 심해 900m 아래에서 인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홀로웨이입니다. MIT 해양공학연구소에서 30년간 심해 자원 채굴을 연구해 온 수석 연구원이죠. 그날 아침 제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자회견 생중계였어요. 본인은 오늘 대한민국과의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을 공식 종료함을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50년을 끌어온 그 협정이 마침내 끝나는구나. 대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50년간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7광구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본 언론들은 환호했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15억 배럴 추정 매장량, 50년 만의 승리, 에너지 자립의 첫걸음. 저는 순간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7광구,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 동중국해, 대륙붕에 위치한 그 해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일본은 교묘했습니다. 50년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조사한다고 시간만 끌었죠. 왜일까요? 기한이 지나면 협정이 만료되고 그때 가서 일본이 독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답답했을 겁니다. 협정 때문에 혼자 개발할 수도 없고 일본은 계속 시간만 끄는 상황. 50년을 그렇게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일본이 협정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후에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확인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줄짜리 논평. 강력한 항의도, 법적 대응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한국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나라가 아닌데. 저녁에 제 동료 엘레나 바스케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펜타곤 해양 전략팀에서 일하는 지정학 분석가였습니다. 마커스, 제7광구 소식 봤어. 봤지. 일본이 드디어 협정을 끝냈더군. 한국 반응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한데. 나도 그 생각했어. 뭔가 찜찜해. 엘레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직감인데 말이야. 한국이 뭔가 준비한 것 같아. 이렇게 순순히 물러설 애들이 아니거든. 무슨 근거라도 있어? 아니, 그냥 느낌이야.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엘레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했다. 뭘? 어떻게? 다음 날 일본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흘 후 시추 탐사선 가이오마루 7호를 제7광구에 보낸다고요. 본격적인 자원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잼스텍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가이오마루 7호의 국제 관측단으로 탑승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바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엘레나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나가사키항에서 가이오마루 7호에 승선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최신형 선박이었죠. 선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홀로웨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선실의 짐을 풀고 브리지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ROV는 수심 1,000m까지 잠수 가능합니다. 제7광구 해저를 완벽하게 탐사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제7광구까지는 약 12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냥 포기한 걸까? 새벽 4시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브리지로 올라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죠. 주변에 다른 선박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선장이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제7광구 중심 해역 도착. ROV 투하 준비. 일본 기술진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로 악수하고 마치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엔지니어들이 선미로 몰려갔습니다. 거대한 ROV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어요. 수중 무인 탐사정.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최첨단 장비였죠. ROV 투하 시작.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ROV가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며 장비를 삼켰죠. 모니터에 수중 카메라 화면이 떴습니다. 푸른 물속이 보였어요.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0m, 수심 200m. ROV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모니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장비의 조명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수심 500m.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심 700m, 800m. 거의 다 왔습니다. 제7광구 해저는 평균 900m 깊이였어요. 수심 890m. 해저 접근 중. 모니터 속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칠흑 같은 암흑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ROV의 조명이 뭔가를 비췄습니다. 처음엔 흐릿했습니다. 모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자 선명해졌죠. 그건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이었어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해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뚫어져라 응시했죠. ROV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더 넓은 범위를 비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굵기가 1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파이프가 해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LED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리고 파이프 옆면에 선명하게 각인된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각 파트별 할당된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춰서 2부부터 결말까지 작성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ROV가 계속 전진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로봇이었어요. 거대한 로봇팔들이 해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자율적으로, 사람 없이. 한 엔지니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이건 채굴 시스템이야. 작동 중인 자율 채굴 시스템이라고.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본국에 즉시 보고해.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옆면에 선명하게 각인된 글자. HDHI 코리아.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해저 900m 암흑 속에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무인 채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엘레나가 맞았어요. 한국은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미 끝내놓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50년 동안 종이 위에서 계획만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해저에서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법은 끝났지만 시설은 우리 거라고. 종이는 타버려도 강철은 남는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라는 걸.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브리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본 선장이 위성 전화를 들고 도쿄에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시설입니다. 거대한 규모입니다. 작동 중입니다. 엔지니어들은 ROV를 조종하며 더 많은 영상을 확보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의 무인 로봇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듯, 아니,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홀로웨이 박사님, 일본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수심 900m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얼마나요? 최소 10년. 투자 비용은 1천억 달러는 넘을 겁니다. 엔지니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이요. 그럼 한국은 협정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ROV가 계속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곳마다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굴 로봇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제 시설도 있었어요. 해저에서 뽑아 올린 원유를 1차 처리하는 플랜트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저장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사 장비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벽한 생산 시스템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장이 위성 전화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지시가 왔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성능을 최대한 파악하라고요. 저는 ROV 조종석으로 다가갔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OV가 방향을 틀었어요. 거대한 파이프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파이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00m, 200m, 500m.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중앙 허브였어요. 모든 파이프라인이 모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의 몸통처럼 사방으로 파이프가 뻗어나가 있었죠. 그 중심에는 컨트롤 유닛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LED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건 제어 시스템이야. 완전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AI가 수심 900m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한다고요? 통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저 케이블이 보입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광 케이블이 중앙 허브에서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본토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서울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어요. 선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었지? 10년 동안이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위장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한국은 이걸 민간 해양 조사로 위장했을 거예요. 해양 생태계 연구, 해저 지형 조사, 그런 명목으로요. 그렇게 10년 동안 조금씩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ROV가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실제 채굴이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로봇팔이 해저를 뚫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드릴이 회전하며 암반을 깎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뽑아 올려진 원유가 파이프를 통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채굴 중이에요.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파이프 직경과 유속을 어림잡아 계산했어요. 시간당 약 50배럴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루면 1200배럴, 한 달이면 36,000배럴이에요. 엔지니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년이면 40만 배럴이 넘잖아요. 벌써 얼마나 뽑아간 거예요? 저는 시설의 노후도를 살펴봤습니다. 파이프 표면에 해양 생물이 약간 붙어 있었어요. 최소 5년은 가동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5년이면 250만 배럴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선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협정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250만 배럴을 가져간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뭐지?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ROV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면으로 회수해야 해요. 선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수해. 어차피 봐야 할 건 다 봤어. ROV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설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LED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여기 있다고, 계속 작동할 거라고. 1시간 후 ROV가 회수되었습니다. 선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의 모든 주요 인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장이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제7광구 해저에 대규모 무인 채굴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이 시설은 최소 5년 이상 가동 중입니다. 셋째, 현재도 실시간으로 원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설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든 폭파하거나. 선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심 900m에서 정밀 폭파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건 명백한 파괴 행위예요.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한국을 유엔에 제소하는 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협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협정 기간 중에 이 시설을 설치했어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하지만 불법 아닙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한국은 해양 조사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채굴 시작은 협정 종료 이후라고 할 거예요. 선장이 탄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이란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협정은 공동 개발을 규정했지만 시설 설치를 금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협정이 끝났으니 한국은 자기 시설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선장이 받았습니다. 네, 총리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쿄에서 즉시 귀향하라는 지시입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대요.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7광구를 떠나 일본으로 향했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면 아래 900m, 어둠 속에서 한국의 로봇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묵묵히 석유를 뽑아 올리면서요. 일본이 50년 동안 종이 위에서 계획만 세우는 동안 한국은 해저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가이오마루 칠호는 나가사키항에 도착했고 저는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MIT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머릿속은 온통 제7광구 해저에서 본 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해 연구실로 향했을 때 제 조수 케빈이 달려왔어요. 교수님, 제7광구 소식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걸 만들었대요. 직접 봤어. 믿을 수 없을 정도야.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추적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더군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성명 발표. 저는 클릭했어요. 제7광구 해저 시설은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산입니다. 협정 종료 이후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의 대화는 열려 있으나 시설 철거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케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강경하네요. 당연하지. 한국은 10년을 준비했어. 물러설 이유가 없어. 저는 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대화는 열려 있으나 모든 단어가 법적 방어와 동시에 협상 카드였죠. 교수님, 한국이 이기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겼어. 시설은 거기 있고 작동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게임은 끝났어. 그럼 일본은 무릎 꿇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 대신 서울 방문. 한국 산업부 장관과 긴급 회담. 저는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50년 전엔 한국이 일본한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죠. 일본 대신이 서울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한테도 석유 좀 나눠달라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주도의 새로운 협력 체제였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저는 먼저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 내 직감이 맞았어. 뭘 봤어? 상상 이상이야. 완전 자율 시스템이더라고.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어떻게 가능했지? 위성 감시도 있고 정보기관들도 있는데 그게 내가 알아내려는 거야. 어떻게 10년 동안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숨길 수 있었는지. 엘레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펜타곤 자료 좀 뒤져볼게. 뭔가 나오면 연락할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위성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제7광구 해역의 과거 사진들을 검색했어요. 15년 전부터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바다뿐이었죠.
하지만 12년 전 사진에서 뭔가 포착되었습니다. 케빈, 이것 봐. 화면을 확대했어요.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저건 그냥 어선 아니에요? 선체 구조를 봐. 어선치곤 장비가 많아. 저는 배의 이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원 탐사선 245 해양조사선이네요. 맞아. 한국은 이걸 해양조사로 위장했어. 다음 해에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배가 2척이었어요. 245와 또 다른 조사선. 그 다음 해엔 3척. 그 다음엔 4척.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계적으로 진행한 거야. 처음엔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다음엔 시추 지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엔 실제 시설을 설치한 거지. 10년치 사진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2년 동안 조사, 3년 동안 준비, 5년 동안 설치와 가동. 완벽한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비밀로 할 수 있었죠? 위장이 완벽했어. 모든 배가 민간 연구 명목이었고 공식 서류도 다 해양 생태 조사였으니까. 저는 한국해양연구원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과거 보도 자료들을 뒤졌어요. 찾았습니다. 12년 전 보도 자료. 제목은 동중국해 심해 생태계 연구 프로젝트 착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심해 생물 조사, 해저 지질 연구, 해양 환경 모니터링. 완벽한 커버 스토리네요. 케빈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누가 의심하겠어. 해양 연구는 흔한 일이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이선 채이였어요. CIA 동아시아 산업정보팀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마커스, 한국 자료 좀 봤어? 지금 분석 중이야. 너도 뭔가 한국 정부 예산 자료를 입수했어. 재미있는 게 있더라. 뭔데? 12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 심해 자원 개발 항목이 생겼어. 처음엔 1억 달러 정도였는데 해마다 늘어나더라고. 지금은 연간 200억 달러야. 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2년 합치면 대략 1,500억 달러 정도 될 거야. 1,500억이라고. 그게 다 제7광구에. 그런 것 같아. 다른 심해 프로젝트는 공개되어 있거든. 이건 비공개 항목이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0억 달러면 해저 도시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이선,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에너지 자립이겠지.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 전부 수입이야. 그래도 이 정도 투자는 생존 문제야. 마커스, 한국은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 에너지를 남한테 의존하면 목줄 잡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을 투자한 거구나. 맞아. 그리고 타이밍이 완벽했어. 협정 만료 직전에 모든 걸 완성한 거야. 근데 네이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1,500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 장비 구매, 자재 조달, 인력 운용.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숨겼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 정도 규모면 눈에 띌 텐데. 네이선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했어. 천재적이더라고. 어떻게 했는데? 분산이야. 한국은 자금을 수십 개의 프로젝트로 쪼갰어. 조선소 현대화, 해양 플랜트 연구, 로봇 기술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따로 보면 전부 일반적인 산업 투자야. 하지만 합치면 제7광구 채굴 시스템이 되는 거지. 각 부품을 다른 명목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조립한 거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 그리고 각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도 전체 그림을 몰랐을 거야. 극소수만 알았겠지. 보안이 철저했구나. CIA 분석관들도 혀를 내둘렀어. 우리도 이 정도 보안은 못해. 전화를 끊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자료를 찾아봤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조선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회사들이 심해 로봇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은 무인 잠수정 기술을, 삼성중공업은 해저 설치 시스템을, 대우조선해양은 자율 제어 기술을 개발했어요. 따로 보면 그냥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치면 완벽한 심해 채굴 시스템이 되는 거였죠.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케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각 회사의 프로젝트 코드명이에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해룡, 삼성중공업 프로젝트 심해, 대우조선해양 프로젝트 자율. 해룡, 심해, 자율. 따로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합치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룡, 바다의 용. 심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채굴 시스템이네요.
코드명부터 계획된 거야.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된 거지. 카이스트도 관련되어 있어요. 케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그들은 AI 기반 무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10년 전부터 시작됐네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 산업부, 그 주위로 해양연구원, 조선 3사, 카이스트를 배치했어요. 거대한 컨소시엄이야. 정부가 총괄하고 연구소가 계획하고 기업들이 실행한 거지. 마치 군사작전 같은데요. 맞아. 이건 국가 프로젝트야. 그것도 최고 기밀.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케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면 수천 명이 참여했을 거잖아요. 그중 한 명도 비밀을 누설 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다시 네이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이선, 한국 프로젝트에서 내부 고발 시도가 있었어? 있었지. 몇 건 있었어. 그런데 왜 알려지지 않았어? 네이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막았어. 국정원. 그들이 프로젝트 보안을 담당했어. 내부 고발 시도가 있으면 즉시 감지하고 차단했지. 어떻게? 여러 방법이 있어. 일단 참여자들을 철저히 분류했어. 핵심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나머지는 자기가 뭘 만드는지도 몰랐어. 구획화. 맞아. 그리고 핵심 인력은 특별 관리했어. 해외여행 제한, 통신 감시, 가족까지 모니터링했지. 그게 가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안보 명목이면 가능해.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 중이잖아. 정보 보안에 익숙한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비밀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것만이 아니야. 한국은 역정보도 흘렸어. 역정보?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린 거야. 제7광구 개발은 실패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포기했다. 이런 정보를 일본 정보기관에 흘렸어. 일본이 속았고 완전히. 일본 정보기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한국의 제7광구 개발 가능성 제로라고 적혀 있더라고. 3년 전 보고서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속인 거네. 속인 정도가 아니야. 놀린 거지.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법률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년 전 법률 검토팀을 꾸렸더라고요.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을 모았죠. 보고서 제목이 걸작이었습니다. 제7광구 협정 법적 허점 분석 및 활용 방안. 허점을 찾은 거네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협정은 공동 개발을 규정했지만 시설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어.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든 거야. 저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법률팀의 분석이 치밀했어요. 이것 봐. 법률팀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어. 케빈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나리오 1. 일본이 시설 발견 후 유엔 제소. 예상 결과. 재판 10년 소요. 판결 불확실. 대응 방안. 재판 기간 동안 기정사실화. 시나리오 2. 일본이 군사적 대응. 예상 결과. 국제 여론 악화. 미국 개입. 대응 방안. 미국과 사전 협의. 안보 동맹 활용. 시나리오 3. 일본이 협상 요청. 예상 결과. 한국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 대응 방안. 최대한 유리한 조건 관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네요.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이겨.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결론. 시설 설치 완료 시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절대적이다. 일본은 선택지가 없다. 우리 조건을 수용하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케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네요. 법률, 외교, 기술, 정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준비한 거야. 저는 보고서의 핵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합법적 조사로 위장하여 해저 정보 수집. 2단계. 협정 위반이 아닌 범위에서 시설 단계적 설치. 3단계. 협정 만료 즉시 가동 개시. 완벽한 계획이에요. 10년을 준비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게.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률, 외교, 기술, 경제, 정보. 모든 측면을 고려한 완벽한 전략을 세운 거였죠. 그리고 10년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했어요. 교수님, 근데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케빈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니까. 작은 나라, 기술 후진국, 일본 따라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로봇 기술을 가진 나라였어.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편견이 눈을 가린 거네요. 맞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그 과소평가가 한국의 가장 큰 무기가 됐지. 어떻게요? 아무도 주시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위성으로 봐도 그냥 해양 조사선이려니 했고, 예산을 봐도 그냥 산업 투자려니 했고, 한국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10년 전엔 텅 빈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해저에 거대한 산업 시설이 있어요. 10년이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죠? 그냥 당할 건가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시설을 제거할 수도 없고 유엔 제소에도 승산이 없어. 그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상해야겠지. 한국한테 머리 숙이고 협상해야 해. 그 순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추가 성명 발표. 저는 클릭했어요. 제7광구 시설 현황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총 채굴량 250만 배럴, 시설 가동 기간 6년, 투자 총액 1,500억 달러, 연간 생산 능력 500만 배럴. 케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놓고 자랑하네요. 당연하지. 한국은 이겼어. 숨길 이유가 없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7광구 사례 분석. 이건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석유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주제는 한국의 제7광구 프로젝트 기술 분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심해 채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브라질. 모두가 한국이 뭘 했는지 알고 싶어 했죠. 헬릭 린드스트롬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커스, 직접 봤다면서 한국 시설을. 네, 일본 탐사선에 탑승했었어요. 어땠어? 정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대단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완전 자율 시스템이더라고요. 세미나실로 들어갔습니다. 100명 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헬릭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심해 채굴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어요. 화면에 제7광구 시설 사진이 떴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ROV 영상 캡처였죠.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헬릭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완전 무인 자율 운영.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요. 둘째, 실시간 원격 제어. 서울에서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셋째, 모듈화 설계. 고장나면 로봇이 알아서 수리해요. 한 영국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심 900m에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통신 지연은요? 광 케이블 직결입니다. 지연은 거의 제로예요. 믿을 수 없는데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자율 수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죠? 헬릭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AI가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수리 로봇을 자동 파견해요. 로봇이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폐기 부품은 수거해서 수면으로 보냅니다. 완전 자동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 개입이 최소화돼 있어요. 저도 발표에 나섰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시스템의 진짜 혁신은 통합성입니다. 화면에 시스템 구조도를 띄웠어요. 채굴, 정제, 저장, 운송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뽑아 올린 원유가 즉시 처리되고 저장되고 파이프라인으로 이송됩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효율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기존 방식 대비 30% 이상 효율적일 겁니다. 브라질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추정치로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사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수심 900m에서 작업하는 건 우주 개발만큼 어렵습니다. 특수 장비, 내압 설계, 부식 방지 처리. 모든 게 돈이에요. 한국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죠? 국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겁니다. 헬릭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제7광구 매장량이 15억 배럴이에요. 배럴당 80달러만 쳐도 1,200억 달러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네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5년간 채굴했어요. 최소 250만 배럴은 뽑았을 겁니다. 이미 200억 달러어치를 가져간 거죠. 참석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채굴 기술을 확보했어요.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목록이 떴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무인 잠수정, 삼성중공업의 해저 설치 시스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제어 기술, 이 모든 게 제7광구에서 검증됐습니다. 그럼 한국이 다른 해역에도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은 이미 완성됐어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헬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20년이요? 우리는 아직 설계 단계예요. 한국은 이미 5년 동안 실전 운영하고 있고요. 격차가 엄청납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온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적 응용도 가능하겠네요. 이 기술이. 헬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무인 잠수 기술은 잠수함에, 자율 시스템은 해저 감시에, 원격 제어는 수중 무기에 적용 가능합니다. 한국이 의도한 건가요? 모르죠. 하지만 부수 효과는 확실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단순히 석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 거예요. 심해 채굴 산업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됐죠. 세미나가 끝나고 헬릭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커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한국의 합법성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애매해요. 협정 위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협정의 정신은 위반했죠. 정신이라고? 공동 개발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혼자 다 해버렸어요. 하지만 일본이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본이 시간을 낭비한 건 사실이니까. 헬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네. 기술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21세기는 그런 것 같아요. 법보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쟁 해역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거죠. 선점의 시대. 그렇죠.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파이프를 박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한일합의 발표 다음 날,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내부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에너지, 기업 임원들 뿐이었죠. 저는 미국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도쿄 로폰기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7광구에서 우리는 완전히 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회담장 사진이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 대신이 마주 앉아 있었죠. 첫날, 우리는 시설 공동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누군가 물었어요. 거부했습니다. 시설은 한국 단독 소유라고 못 박았어요. 차관이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신이 말했습니다. 제7광구는 양국 공동의 해역입니다. 시설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동의 해역이라고요. 그런데 해저에 있는 건 우리 시설뿐이네요. 일본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한 임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건방진. 우리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협정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 아닙니까? 한국 장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협정문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여기 어디에 시설 설치 금지 조항이 있습니까? 찾아주시면 철거하겠습니다. 이 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법률팀이 5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차관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그런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협정의 정신은 공동 개발이었으니까요. 정신이 무슨 소용입니까? 법은 문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한국 장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법은 문자입니다. 정신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문자는 명확하죠.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우리는 생산량 5대5 분배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거부. 한국은 6대4를 고집했어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대신이 말했습니다. 5대5가 공정한 분배 아닙니까? 해역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장관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숫자요? 투자 비용이었습니다. 한국 1,500억 달러, 일본 0. 그가 물었어요.
이게 5대5입니까? 5대5라면 일본도 1,500억 달러를 내셔야죠.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50년간 조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웃었어요. 조사요? 보고서 쓰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30억 달러? 우리는 1,500억을 해저에 묻었습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한 기업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40%밖에 못 받죠? 제7광구는 우리 영예 아닙니까? 차관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시설이 한국 겁니다. 우리는 시설 하나 없어요. 40%도 한국이 베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설을 만들면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1천억 달러 넘어요. 그 사이 한국은 계속 석유를 뽑아가고요. 차관이 협상 마지막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 대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추가 투자에 참여하겠다고요. 시설 확장 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한국 반응은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일본이 참여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릴 무시하는 겁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시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5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보고서만 127권 썼습니다. 회의만 312번 했고요. 한국은 그동안 시설을 지었어요. 누가 더 빠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게다가 우리는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기술 사용료요? 연간 5억 달러씩. 뭐라고요? 한국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채굴 기술, 정제 시스템, 운송 인프라, 모두 한국 거니까요.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차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대신이 항의했습니다. 기술료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국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 40%도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대신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한국 장관이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어요. 첫째,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고 40%를 가져가신다. 둘째, 거부하시고 0%를 가져가신다. 선택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게 협상입니까? 협박이죠. 우리 대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 아닙니까?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50년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건 일본입니다. 한 참석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년이면 50억 달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조사에 쓴 돈보다 많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일본 관계자들의 표정이 참담했죠. 차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권입니다. 무슨 뜻이죠?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한국이 합니다.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린 그냥 배불량만 받아요? 한국이 주는 대로?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바다에서 뽑는 석유인데 우린 구경만 하라고요? 차관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우리 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협정은 끝났고 영유권 분쟁은 미해결 상태예요. 한국은 시설을 근거로 실질 지배를 주장합니다. 국제법은 애매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이런 케이스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홀로웨이 박사님. 일본 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검토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민감한 질문이었죠. 차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행 불가 판정이 났어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중시설 파괴는 잠수함이나 특수부대가 필요한데 우리 자위대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둘째는 국제 여론입니다. 명백한 파괴 행위는 유엔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합니다. 셋째는 차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의 보복입니다. 이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방위성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파괴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결론은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차관이 말을 멈췄어요. 얼마입니까? 높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보다 강해요. 특히 수중전에서는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자는 겁니까?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어요.
50년 동안 우리는 종이를 만들었고 한국은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차관이 일본 언론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여론도 심각합니다. 화면에 신문 헤드라인들이 떴어요. 제7광구 굴욕, 50년 만에 패배, 한국에 속았다. 정부 책임론 확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한국은 실행했고 우리는 계획만 세웠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총리께서 최종 승인을 하셨습니다. 어제 밤이었어요. 총리께서 직접요? 네. 이 조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총리께서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실패했다. 다음 세대는 실패하지 마라. 한국에게 배워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첫째, 기술 교류. 한국 심해 기술을 배웁니다. 둘째, 공동 연구. 차세대 채굴 기술을 같이 개발해요. 셋째, 투자 참여. 한국이 다른 해역 개발할 때 우리도 투자합니다. 한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한국 뒤나 따라다니겠다는 거네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10년 늦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차관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박사님, 우리가 너무 굴욕적으로 굴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설명해야죠. 50년을 낭비한 대가라고.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어요. 시간을 너무 믿었죠. 한국은 시간을 이용했고요. 그렇죠. 우린 시간이 우릴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시간이 자기네 무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한테 배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보다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난방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현실주의요. 그게 정치입니다. 차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존경합니다. 존경이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10년 동안 비밀을 지키면서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그것도 수심 900m 해저에서. 이건 보통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분한 거죠.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우리는 50년을 낭비했을까? 답을 아시잖아요. 네, 자만이었죠.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약하고 기술도 없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이긴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고 기술도 있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실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실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말 한국 장관도 했어요. 협상 마지막 날에요. 일본은 50년 동안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한일 합의 발표 이틀 후 네이선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마커스, 지금 베이징이 난리야. 무슨 일인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주제가 제7광구야. 중국이 왜? 남중국해 때문이지. 한국 모델이 확산될까봐 겁먹은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네이선이 설명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도 한국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시설 선점. 그렇지. 필리핀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대.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랑. 베트남은 똑같아. 베트남도 한국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야.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중국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잖아. 맞아. 근데 필리핀이랑 베트남이 한국처럼 시설을 박아버리면 중국이 막을 수 없겠네. 그게 문제야. 중국은 지금까지 군사력으로 위협했어. 근데 한국 케이스를 보니까 시설만 박으면 군사력도 소용없더라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7광구에서 일본이 군사 옵션을 포기한 거 중국도 알 거야. 물론이지. 그래서 베이징이 패닉 상태야. CIA 정보는 어떻게 돼? 네이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시진핑이 직접 지시를 내렸대. 남중국해 모든 분쟁 지역에 중국 시설을 즉시 설치하라고.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네.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중국은 기술이 없어. 수심 900m에서 무인 시스템 운영하는 기술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0년 준비했는데 중국은 지금 시작하겠다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국 심해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였어요. 읽어보니 중국은 수심 500m까지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900m는 아직이었죠. 최소 5년은 걸릴 거야. 중국이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 5년 동안 필리핀이랑 베트남이 시설을 다 받겠지. 그럼 중국은 속수무책이야. 2주 후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 국제 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포럼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중국 관계자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기조 연설은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동아시아 해역에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에 제7광구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의 일방적 시설 설치는 국제해양 질서를 위협합니다. 이런 선례가 확산되면 분쟁 해역마다 무분별한 개발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요? 부국장이 얼굴을 붉혔어요. 법의 정신을 위반했습니다. 공동개발협정의 취지를 무시한 거예요. 일본이 50년 동안 개발 안 한 건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참석자들도 느꼈는지 웅성거렸죠. 포럼 이틀째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필리핀은 한국 현대중공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중국해 리드 뱅크 해역의 심해 채굴시설을 공동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중국 대표단 얼굴이 창백해졌죠. 베트남 대표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베트남도 삼성중공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 개발을 추진합니다. 중국 부국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영해입니다. 필리핀 장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중국해는 공해예요. 우리는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부국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필리핀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케이스가 증명했잖아요.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쪽이 실질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걸.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으로는 강했어요. 하지만 기술력은 한국만 못했죠. 그리고 21세기는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네이선에게 전화했어요. 봤어? 봤지? 중국 완전히 당황했더라. 이제 어떻게 될까? 남중국해가 제7광구가 될 거야. 여기저기 시설 박히고 중국은 구경만 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뭘 하겠어. 군사행동하면 국제 제재 받고 기술 개발하자니 시간 없고 결국 한국이 또 이기는 거네. 한국 기업들은 대박이지. 전 세계 분쟁 해역에 시설 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중국의 앞날처럼. 한국이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바다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첨부 파일이 있었죠. 제목은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바이러스 검사부터 했죠. 깨끗했습니다. PDF를 열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보였어요. 극비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의 15년 장기 전략이었죠. 목차를 봤습니다. 1단계 제7광구 선점 및 생산 개시, 2단계 동해가스전 확대 개발, 3단계 심해 희토류 채굴 착수.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단계 세부 계획이 나왔어요. 목표 제7광구에서 연간 500만 배럴 생산, 투자액 1,500억 달러, 기간 10년, 성과 에너지 자금률 15% 달성. 케빈, 이것 봐. 저는 조수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케빈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문서 양식이 정확해. 한국 정부 공식 문서 맞아.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단계 부분을 펼쳤어요. 동해 가스전 확대 개발. 목표 동해 심해가스에서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 생산. 투자액 100억 달러. 기간 5년. 성과 에너지 자금률 25% 달성. 제7광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해도 노리고 있네요. 동해는 가스전이 있어 석유보다 가치가 높을 수도 있지. 저는 3단계를 펼쳤습니다.
심해 희토류 채굴. 목표 태평양 심해 2000m 지점에서 희토류 연간 10만 톤 생산. 투자액 2천억 달러. 기간 5년. 성과 희토류 자급률 50% 달성. 2000m요? 케빈이 놀랐습니다. 그건 현재 기술로도 불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하지만 10년 후엔 가능할 수도 있어. 저는 경제성 분석 부분을 펼쳤습니다. 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수입 현황이었죠. 현재 에너지 수입액 연간 1,200억 달러. 수입 의존도 4%. 목표 에너지 수입액 연간 400억 달러. 수입 의존도 40%. 15년 만에 수입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네요. 그럼 절감액이 연간 800억 달러야. 케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년이면 8천억 달러예요. 총 투자액이 4,500억 달러니까 11년 만에 본전 뽑고 나머지는 순이익이지. 저는 전략적 의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다. 에너지 운송로가 차단되면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 따라서 자체 에너지원 확보는 생존 전략이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에너지 주권 없이는 진정한 독립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자주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기술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나라. 그리고 그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7광구는 증명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였죠. 그리고 이제 동해, 태평양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15년 후가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에너지 자립국, 기술 선도국,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MIT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자원정치학 강의였어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제7광구, 그 이후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7광구 프로젝트입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거 불법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했죠.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일본은 50년 동안 준비만 했어요. 한국은 12년 동안 실행했고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했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요? 절박했죠. 에너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제7광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법보다 강하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준비가 중요하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실행이 권리를 만든다. 한국은 영유권 주장을 안 했어요. 대신 시설을 박았죠. 그리고 그 시설이 권리가 됐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세기는 이런 시대예요. 종이에 적힌 권리보다 땅에 박힌 시설이 중요한 시대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봤을 때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의지가 컸고, 기술이 강했고, 실행력이 뛰어났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산업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개봉했습니다. 홀로웨이 박사님께 박사님의 객관적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박사님을 제7광구 국제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브리지 거리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바꿔놓은 세상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도전이 세계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지금까지 제7광구 에너지 전쟁의 전말 어떠셨나요? 법이 아닌 기술이, 주장이 아닌 실행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0년을 준비했고
마침내 에너지 자립의 꿈을 이뤘습니다. 50년 동안 종이 위에서 계획만 세우던 일본, 12년 동안 해저에서 묵묵히 실행한 한국,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독립 성공 스토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